김민석이 꺼낸 말, 이건 그냥 흘려들을 수준이 아닙니다.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한마디로 지역의 대형 사업을 특정 인물 탓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말을 받아든 송영길의 반응입니다. 송영길조차 특정 후보 때문에 사업이 흔들린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대체 이 논쟁의 실체가 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께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이것이 차질이 많이 빚어질 거다. 이렇게 사실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좋지 않은 정청래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송영길 후보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어떤 특정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차질이 벌어진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가 되든 상관없이 사실 가장 협력해야 될 우리 거당적인 또 우리 초정부적인 정책이니까. 호남 메가 프로젝트 이거에 대한 회의가 있었죠. 오늘 하루 종일 지금도 뉴스를 도배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호남 투표가 시작되는데 또 회의 일자가 오늘이랑 겹쳤어요. 청와대에서 또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게 뭐죠? 이 2028년 중순까지 끝내겠다. 구마모토급 속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첫 번째로 군공항이 문제예요. 광주 반도체 부지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죠? 군공항. 광주 군공항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광주 가서 봤었는데 이게 문제는 광주 군공항이 저기랑 같이 하잖아요. 문제가 뭐가 있어? 미군 시설이 같이 있잖아. 이제 요것 때문에 오늘 호남에서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호남 메가 프로젝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기대감이 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조금 반반 정도 나뉘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일이 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또 어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 왜?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문제는 여기 미군 시설까지 같이 껴 있으니까 이게 과연 될까 하는 부분에서 또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직접적인 체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어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또 거기에 이어서 저게 뭐야? 지금 요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 촛불행동에서 8.15를 맞이해서 광주 군공항 정문에서 에워싸기 호남 총궐기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하나의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참 많이 나갔었는데 그죠? 자 촛불 집회에서 호남 반도체 성사를 위해 광주로 가자. 그리고 여기 군공항을 정문을 에워싸자라고 하는 집회가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아리송하긴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호남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체들의 사정이 조금 있어요. 기업체들의 사정이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등등등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쭉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뭐였어요? 그렇죠. 요거죠. 주주 환전 최대 200조 원. 주주에게 환원할게요. 막 해가지고 오르나 했는데 결국엔 문제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부 분위기가 뭐 조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면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막 테슬라 얼마 빠졌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하루 사이에 몇 조 손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얼마 빠지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하나가 더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가 뭐가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52시간 노동.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 52시간 예외
요거죠. 메가특구 주 52시간을 두고 노동계 설득이 필요하다. 오늘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거 영상이 한 12분인가 13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여러 가지 특별법을 연내 추진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 52시간제 유연화 표현은 이쁘게 썼지만 예외 적용입니다. 요구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반적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공간을 열어내고 동의를 받아낼 때 가능한 문제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요거를 또 성사를 시키려면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특히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52시간 근무 제한 이거를 좀 풀어달라. 그래 뭐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우리도 가서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하는 지점인데 문제는 여기서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죠? 산업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저 고용노동부 장관과 의견이 엇갈렸다 그랬는데 주 52시간 시간제 주장에 동의. 근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로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도 했었죠? 중국은 996 제도 지난번에 한번 세게 다뤘었죠.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도입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 그랬죠? 위험한 것 같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한테 고맙다고 이제 제 90도로 인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조금 약간 뭐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뭔가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 가지가 이제 엮이면서 기업 친화 정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 뭐라 그래요? 뭐 기득권, 재벌, 이런 쪽으로 정책이 갈 수밖에 없냐. 이제 이런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는 점들이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아까 996이라든가 52시간제 하면은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젊은이라고 했지만 996 제도 중국에서 그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과로사도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 이게 뭔가 특정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건 너무나도 좋고 잘 됐으면 하지만 이게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거를 경계해야.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목표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현재 과제는 뭐라고 하는가?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목표는 수도권에 과밀된 초격차 사업, 여기서는 AI 관련된 특히 반도체 사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초격차 사업을 수도권 과밀해서 지방에서 재편하자는 거예요. 그게 정책 목표예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제는 이게 이제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만들어낸 성과인데 이거를 회사 하나가 혹은 지역이 독점하지 않도록 방안을 미리 설계하자. 네. 이게 과제고. 이 발언 이후에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회의 이후에는 이 지금 얘기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가 따로 발표가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0년간 1조 원의 수익을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K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정 대기업이 혹은 뭐 특정 지역이 그 성과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그게 이제 함께 성장 프로젝트로 불리는
부르기로 했나 봐요. 네. 그 내용도 잠깐 얘기하는데 이건 비서실장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잠깐 들어봅시다.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또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 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그리고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서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내에 하겠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내 계속 속도를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전 강조하면서 이제 1차 때 광주 군 공항을 팹 부지로 그때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의 일정도 어제 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단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이 대목 들어봅시다.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합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골든에이지 초입이라고 한 건 젠슨왕이 한 말입니다. 젠슨왕이 한 말이고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구마모토 현 언급했잖아요. 왜 여길 언급했는지 아세요? TXMC 구마모토 공장이 2년 만에 지어서서 이야, 빙고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일본이 한때 반도체 세계 최강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세계 1, 2인데 이 80년대 일본이 정점이었을 때는 NEC, 도시바, 히타치, 일본에서 하죠. 가 세계 1, 2, 3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중에 6개가 일본 회사였어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때 일본 반도체 생산 기지가 규슈였고 그중에서도 구마모토 현과 그 주변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소부장 업체들 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실리콘 아일랜드라고 불렀거든. 그때 당시 워낙 일본이 압도적이어서 미국이 자랑하던 인텔 있잖아요. 네. 인텔이 디램 사업을 접습니다. 95년에. 그러자 미국이 더 이상은 안 된다면서 그 이후로 트럼프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는 관세로 때려잡는 걸 합니다. 그때 통상법 301조 발동하고 반덤핑 제소하고 그러면서 80년 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이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가 쇠락을 걷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 반도체 보이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90년대 후반 사이 거의 모든 일본 반도체 회사를 손을 들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구마모토현은 80년대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겠다. 네. 그러면서 그 구마모토현 시장은 실리콘 아일랜드를 부활시키겠다. 라면서 내세워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구마모토현의 그 TSMC 유치였고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유치해 놓고 기존의 일본 관행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파격적인 지원 공사비 절반을 대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허가를 그 하이패스로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공장이 돌아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기존 일본 관행에 비추자면 대통령이 그걸 언급한 겁니다. 네. 거기도 2년 만에 횟수로는 3년이에요. 3년 만에 돌아갈 정도로 전격적으로 하지 않느냐.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영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보다 더 느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 그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주춤거릴 때 최대 수혜자가 한국이었어요. 네. 그때 우리 반도체가 투자하고 회수할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상대로 대역전극이 벌어졌고 그래서 80% 점유하던 일본 반도체가 4년 만에 우리나라 1위를 내줬고 10년 만에 순식간에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에도 뒤졌고 그리고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그 지위가 절대로 보장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세계적 경쟁하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위에서. 그래서 지금 이 격차를 초격차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메가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더구나 지금 AI 수요가 폭발해서 전 세계적인 풍기 현상이 있잖아요. 그 풍기 현상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엄청난 수익을 바로 지금 여기에 쏟아붓자. 그래서 미래를 확보하자. 그럼 이게 계속되느냐? 얼마나 풍기냐? 반도체가 얼마나 풍기냐면 세계 최고 IT 기업 애플 아닙니까? 네.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에 들어갈 반도체가 부족한 거예요. 세계 1위인데. 세계 1위도 반도체를 못 구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증시 상장된 창신 메모리 CXMT 들어봤죠? 네. 네. 여기서 한번 다뤘잖아요. 그 칩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이 있죠.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이 중국에 사용할 일부 제품에 CXMT 칩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애플이 이러겠어요. 그리고 애플이 이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말해 뭘 합니까? 애플이 압도적인 그 분야 1인데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지금 남기고 있고 그걸로 메가 프로젝트에 부어서 일본처럼 역전당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가 프로젝트에 매우 관심이 많고 여기에 20, 30년 걸렸다는 건 맞다, 미래가. 점검회의 할 때마다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